그는 숙련된 의료진들도 당황하게 만드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키는 10살 아이가 되어야 할 만큼 자랐지만 몸무게는 겨우 3살 아이 정도였다. 살아있는 해골. 그 일은 2월 아침에 조슈아를 처음 본 사람들이 조용히 부른 말이었다. 그 당시 아무도 이 충격적인 모습 뒤에 질병이 아닌 훨씬 더 어둡고 이상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2024년 2월 13일 이른 아침, 오하이오주 리플리 소도시에 911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시간은 5시 53분이었다. 다니엘레 H라는 여성이 아들 조수아가 밤새 고열에 시달리다가 아침에 생명의 징후가 없어졌다고 신고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 당황, 패닉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평범한 독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응급 서비스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기서 문제가 질병만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다. 이 사건의 주요 비밀은 집의 지붕 바로 아래 오래된 다락방에 있었고 의료진과 경찰을 그곳으로 안내한 것은 다니엘레 본인이었다. 그 공간은 작고 이상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조밀한 폴리우레탄 폼층이 벽과 창문을 덮고 있어서 거의 모든 일광을 차단하고 소음을 차단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거의 150m 떨어져 살고 있었고 집 뒤로는 US 33번 고속도로가 지나갔다. 밤중에 지속적인 트럭 소음이 55데시벨에 달해서 집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소리를 완전히 숨겼다. 이 이상한 환경은 도착한 전문가들을 즉시 경계하게 만들었다. 조슈아는 다락방 한가운데에 서 있던 오래된 금속 침대에서 발견되었다. 수사관들이 즉시 주목한 첫 번째 것은 침대 다리에 잠겨있던 크립토나이트 자전거 체인이었다. 그것은 새 것처럼 보였고 튼튼했으며 분명히 우연이 아니었다. 이 체인이 왜 평범한 가족집의 다락방에 있었는지 경찰은 그 순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의료진들은 조슈아의 상태를 최대한 절제되고 건조하게 묘사했지만 그 당시에도 무서운 세부 사항들이 명백했다. 그의 체중은 고작 17kg이었다. 이는 체질량 지수가 재앙적으로 낮은 약 9.5 정도로 생명과 거의 양립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소년의 허리 주변에는 이상한 연속적인 흉터가 보였는데 그 당시 그 기원도 불분명했다. 독감에 대한 어머니의 초기 주장은 이제 더 많은 의문만 불러일으켰다. 집 아래층에서 경찰이 조슈아가 발견된 장소를 조사하는 동안 부모들은 부엌에 있었다. 다니엘은 테이블에 앉아 끊임없이 울고 있었고 몇 마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다. 그녀의 남편인 42살 마크 H는 달랐다. 그는 절대적으로 침착했고 아내와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말이 없었다. 그의 손은 기계 오일로 덮여 있었는데 마치 방금 차고에서 무언가를 수리하기를 마친 것 같았다. 경찰의 질문에 그는 매우 짧게 대답했고 세부 사항을 피했는데 이것도 수사관들의 주의를 끌었다. 경찰의 첫 번째 논리적 가정은 어머니 다니엘레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녀가 조슈아를 산채로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고 그녀가 이것이 평범한 독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말은 의료진이 관찰한 모습과 모순되었다. 경찰은 여성의 이상한 행동과 그녀의 부자연스럽게 감정적인 반응을 주목했지만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 마크 H도 시야에 들어왔는데 그는 엄격하고 과묵한 사람으로 이웃들이 간단하고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규율이 있는 사람, 그를 어떻게든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의 그의 침착함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한 첫 몇 시간 동안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었다. 조수아의 이복형 이반 M로. 그는 최근 24살이 되었다. 이반은 같은 집 지하실에 살고 있었다. 첫 번째 조사에서 그는 새벽 5시에 조슈아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정보는 이상해 보였는데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 시간에 소녀는 이미 매우 몸이 안 좋아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에바는 눈에 띄게 신경질적으로 행동했고 수사관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고 했으며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 보였다. 처음에 경찰은 이반과 조수아 사이의 갈등이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 버전을 첫 번째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검시관 사무소의 의학적 결론이 수사 과정을 완전히 뒤바꾸었다. 법의학자 보고서에 따르면 조슈에게서 바이러스성 질환의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비극의 원인은 극심한 쇠약과 다장기 부전이었다. 다시 말해서 조슈아는 단순히 음식과 돌봄의 부족으로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독감 버전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 결론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말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침대에 잠겨있던 그 자전거 체인이 왜 필요했을까? 수사 초기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없었다. 전체 그림이 불완전해 보였고 이반과 연관된 버전은 이제 점점 덜 설득력 있게 보였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현재로서는 사실들만이 중요했다. 고립된 다락방, 체인으로 잠긴 금속 침대, 그리고 질병이 거짓 설명에 불과했던 조슈아의 위험한 상태. 이반 M은 잠시 동안만 수사에 초점이 되었다. 그의 버전은 설득력이 없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거부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이 끝날 무렵 수사관들은 이반이 거짓 단서이며 비극의 주요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왜 체인을 구입한 아버지 마크 H는 모든 신문에서 절대적인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계속 자신의 일만 언급했을까? 조수아가 다락방에서 발견된 지 닷새 후 수사는 이미 완전히 가족의 아버지인 마크 쪽으로 기울었다. 수사부는 그의 최근 몇 달간의 행동을 주에 깊게 연구했고 거의 반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구체적인 증거가 전면에 나타났다. H. 부부집의 차고 수색 중에 경찰은 로우즈 건설 매장에서 나온 영수증을 발견했다. 구입 날짜는 2023년 7월 2일이었다. 구입한 상품 목록에는 크립토나이트 자전거 체인과 견고한 자물쇠가 총 $38의 비용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구입을 한 사람은 마크 본인이었다. 따라서 다락방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확신했던 사람이 핵심 증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전문가들이 체인의 자물쇠를 조사했을 때 그들의 의혹은 더욱 강해졌다. 체인에서 혼합된 DNA가 발견되었는데 마크와 조셉의 것이었다. 이제 수사부는 마크를 의심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얻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았다. 모든 신문에서 마크는 침착했고 심지어 수사관들이 그의 말에 따르면 이래서 그를 방해한다고 약간 짜증을 냈다. 마크는 42살이다. 그는 지역 화학 공장의 직원으로 12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크로노스 전자 시스템을 통해 엄격한 근무 시간 기록을 유지한다. 바로 이 시스템이 2월 12일 마크가 19시 55분에 공장에 와서 다음날 아침 6시 4분에 회사 부지를 떠났다고 기록했다. 이 데이터는 그가 밤중에 다락방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을 거의 배제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두르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크로노스 시스템의 로그 데이터를 주에 깊게 점검했고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중요한 시간 간격을 발견했다. 마크가 2월 12일 저녁 집에서 나간 순간부터 직장에 나타날 때까지 약 70분의 자유시간이 있었다. 이는 집에서 불과 12km 떨어진 공장에 도착하고 심지어 몇 가지 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바로 이 70분이 마크의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알리바이를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것으로 바꾸었다. 경찰은 실제로 경로를 확인했다. 집에서 화학 공장까지의 길은
저녁 교통량을 고려해도 자동차로 15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마크가 미리 자신의 행동을 계획했다면 이 간격의 일부를 다락방에 나타나서 침대에 체인을 고정하는 데 충분히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마크 본인은 자신의 참여에 대한 모든 추정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안정성을 지적하며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매번 그는 자신의 일로 돌아가서 크로노스 시스템의 기록을 자신의 무관함에 대한 유일한 가능한 증거로 언급했다. 수사부는 자신에게 질문을 제기했다. 정말로 마크가 그 70분 안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까? 전문가들의 답은 명확했다. 그렇다. 할 수 있었다. 길을 가고 체인을 고정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이 간격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마크는 2월 12일 저녁에 급할 일이 없었고 그의 말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외부 증인도 없었다. 경찰이 마크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동안 수사에서 다른 인물이 사라졌다. 조슈아의 이복형 이바넴은 처음에 수사부의 시야에 들어왔지만 이제 의심받는 사람들 중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같은 크로노스 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이반은 비극의 날 19시 3분부터 4시 55분까지 교대 근무를 했다. 그의 공장 출근 시간은 작업 카메라의 비디오 녹화로도 확인되었다. 이제 그가 새벽 5시경 조슈아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는 그의 버전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에바는 무죄가 입증되었고 최종적으로 의혹에서 벗어났다. 그의 라인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수사부에 의해 완전히 종료되었다. 수사관들은 크립토나이트 체인으로 계속 돌아갔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그런 구입을 한 사람이 왜 아무런 걱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왜 마크는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그의 참여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남아 있었을까? 바로 이 순간 수사부는 예상치 못한 전문가 검사 결과를 받았다. 자전거 체인의 자물쇠에서 또 다른 DNA 샘플이 발견되었다. 상피세포는 조슈아의 어머니인 다니엘 시 것이었다. 이 세부 사항은 전체 상황을 바꾸었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렇게 명백해 보였던 그림의 명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제 수사부는 새로운 질문을 갖게 되었다. 다니엘이 이 사건에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체인의 그녀의 DNA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경찰은 처음으로 마크의 침착함이 체인이 무엇을 위해 의도되었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그는 이 비극의 주요 인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 학교 사회복지사가 8월에 H 가족의 집을 방문한 후 조슈아가 외부 세계로부터 격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점검을 위해 돌아오지 않았을까? 경찰이 2024년 2월 이전의 사건들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주의를 끈 것은 특이한 세부 사항이었다. 2023년 8월 15일 학교 사회복지사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H 부부의 집을 방문했다. 방문의 목적은 표준적이었다. 생활 조건을 평가하고 조슈아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사회복지사는 어떤 경고 신호도 포착하지 못했다. 같은 날 서명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H 가족의 집에서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사회복지사는 마크와 다니엘레이 친절하게 행동했고 생활 조건이 기준에 부합했으며 가족이 협조적으로 보였다고 언급했다. 추가 점검이 필요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미 학년 시작인 2023년 10월 1일부터 조슈아는 리플리 중학교 수업 참석을 중단했다. 그의 급부들과 교사들은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 나중에 수사부가 입수한 조슈아의 학교 파일에서 의학 진단서가 포함된 이상한 서류가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조슈아가 오하이오의 고모에게 치료를 받으러 보내져서 일시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진단서는 깔끔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공식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교 간호사 캐티 아라의 서명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조슈아가 오랫동안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사회 서비스가 왜 재점검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답은 곧 명백해졌다. 수사관들은 학교 사회 서비스의 전화 기록 보관소를 조사했다. 2023년 10월 10일 사회복지사는 조슈아의 장기 결석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H 가족의 집 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마크 본인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들렸다. 마크는 직원에게 조셉이 실제로 오하이오에 있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곧 학교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화의 전화 기록이 보존되었고 마크의 말을 확인했다. 사회복지사는 의심할 이유를 보지 못했고 재점검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공식 문서에서 불일치를 발견했다. 학교 파일에서 나온 진단서는 Kathy R.Y. 서명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의심스러워 보였다. 긴급 필적 감정이 지정되었고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감정 결과 진단서의 서명이 조슈아의 어머니 다니엘 L의 필적 샘플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다니엘 A. 조슈아의 학교 결석을 정당화하기 위해 학교 간호사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가족이 의도적으로 조슈아를 외부 세계로부터 격리시켰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고모에게 치료를 받는다는 꾸며낸 이야기는 H와 부부가 몇 달 동안 조슈아를 교사들, 그부들, 사회 서비스로부터 완전히 숨길 수 있게 해주었다. 다니엘은 문서 위조의 주동자였지만 그녀가 이 계획의 유일한 참여자였는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이었다. 가짜 진단서에 이름이 언급된 학교 간호사 캐티 R는 자동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다. 수사부는 그녀의 사건 연루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곧 가짜 서류가 작성된 10월 1일에 캐티가 합법적인 휴가 중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학교의 공식 문서뿐만 아니라 그녀의 동료들의 증언으로도 확인되었다. 진단서가 작성된 날 간호사 캐티는 도시 밖에 있었고 그녀의 학교 출석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캐티 아우이 의학 진단서 위조에 연루되었다는 버전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간호사는 공식 서류에서 그녀의 이름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수사부는 이 거짓 단서를 종료하고 조슈아의 어머니에게 주의를 다시 집중했다. 그동안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10월 10일의 공식 전화 후에도 학교 사회복지사가 왜 조슈아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고집하지 않았고 그의 건강을 개인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을까? 재점검의 부재는 마르케 전화뿐만 아니라 가족이 8월에 보여준 그 초기 완벽한 그림으로도 설명되었다. 그때 사회복지사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전화 대화에서 마크의 확신은 절대적으로 설득력 있게 들렸다. 사회복지사는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했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H 가족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단순히 조슈아를 불필요한 질문과 관심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겉으로 보기에 선한 의도 뒤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가족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조슈아와 외부 세계의 모든 접촉을 차단했다. 위조 문서, 거짓 정보가 담긴 전화, 재점검의 부재. 이 모든 것이 부부가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비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수사관들은 처음으로 조슈아의 격리가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했다.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문서 위조를 했고 마크는 의식적이고 확신에 차서 거짓 정보를 확인했다. 가족은 아무도 그들의 신중하게 구축된 비밀 시스템에 개입하지 않도록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부부가 왜 그렇게 신중하게 조슈아를 숨겼는지는 아직 불분명했다. 왜 주방 저울과 칼로리 계산이 적힌 공책이 쓰레기 봉투에 버려졌을까? 같은 날인 2024년 2월 18일, 수사관들은 H 가족집의 영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계속했다. 차고 뒷벽에 깔끔하게 쌓여 있는 여러 쓰레기 봉투가 주의를 끌었다.
생활 쓰레기와 음식 찌꺼기 중에서 수사 방향을 급격히 바꾸는 이상한 발견이 있었다. 한 봉투의 맨 아래에서 경찰은 최근에 버려진 것이 분명한 솔터 브랜드의 주방 저울을 발견했다. 저울은 전자식이었고 상당히 정확했으며 명확히 읽을 수 있는 눈금이 있었다. 조사 시 수사관들은 저울의 봉인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그것들이 작동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저울 옆에 같은 쓰레기 봉투에서 깔끔한 여성의 글씨로 음식 계획이라고 적힌 얇은 학교 공책이 발견되었다. 처음에 경찰관들은 이것이 누군가의 오래된 다이어트 일기나 쇼핑 목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책이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것이 빨리 명백해졌다. 여기에는 다양한 제품의 정확한 칼로리와 분량 계산이 들어있었다. 몇 페이지에는 개별 제품, 그램, 칼로리가 완벽한 정확도로 적혀 있었다. 수사관들이 주목한 첫 번째 기록 중 하나는 이상한 공식이었다. 콩 100g 곱하기 2 고만 600 칼로리. 이 기록은 빨간 펜으로 적힌 짧은 메모와 함께 있었다. 말을 안 들으면 줄이기. 수사부는 즉시 이 세부 사항에 관심을 가졌다. 공책이 의료진에 의해 이미 확인된 조슈아의 위험하게 낮은 체중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기록이 부모 자신의 것일 수 있다고 가정했는데 아마도 그들이 어떤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책의 첫 번째 데이터만으로도 성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분량이 너무 작아서 성인 유기체에는 명백히 부족했다. 수사관들이 스스로 제기한 첫 번째 질문은 발견된 저울의 신뢰성이었다. 저울이 고장나서 가족이 계산의 오류를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울은 실험실 검증을 위해 보내졌다. 몇 시간 후 전문가 검사 결과가 돌아왔다. 저울 표시의 편차는 1% 미만이었다. 이것은 기술적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따라서 공책에 표시된 모든 계산은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후 수사부는 가족이 발견된 계산에 따라 의도적으로 제품을 구입한 징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새로운 증인이 발견되었다. 지역 리플리 마트 상점의 판매원 테리 S였다. 그는 2월 5일에 다니엘 H가 상점에 와서 동시에 24개의 콩캔을 산 것을 매우 잘 기억했다. 그 구매는 그에게 특이하게 보였고 그는 그녀의 말을 기억했다. 이것이 그에게 허용된 전부입니다. 이 문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세부 사항들은 수사관들에게 조슈아의 엄격한 영양 통제에 대한 것이었다고 최종적으로 확신시켰다. 하지만 왜 그렇게 중요하고 타협적인 증거가 쓰레기 봉투에 버려졌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부모 중 누군가가 분명히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수사 초기에 경찰관들은 발견된 공책이 오래된 것이고 조슈아와 전혀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가설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아마도 A 부부가 스스로 엄격한 다이어트를 했고 이미 오래전에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기록 날짜를 발견했을 때 이 버전은 빨리 의미를 잃었다. 그것들은 신선했고 아주 최근의 것이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범죄 기술자들은 최종적으로 공책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다. 결과는 예상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무서운 것은 아니었다. 분량 계산이 있는 페이지에서 다니엘렉과 마크의 지문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전문가 검사는 마지막 기록이 조슈아가 다락방에서 발견된 아침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처음으로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인 확인을 받았다. 두 부모 모두 조슈아의 영양 엄격한 제한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쓰레기에 버려진 음식 계획 공책과 솔터 저울은 다니엘 렉과 마크를 비극의 원인과 최종적으로 연결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이제 경찰은 이것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설명할 수 없는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H의 부부는 조슈아가 받는 음식의 양에 대해 의식적으로 자세한 통제를 실시했고
의도적으로 그 양을 줄였다. 이 발견은 수사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다. 이제 한 가지만 이해하면 되었다. 부모들이 왜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의 영양을 통제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달성하려고 했는지. 거의 1년의 수사와 재판 후 2025년 1월 30일 브라운 카운티 법원은 마크와 다니엘의 H 사건의 최종 판결 선고를 시작했다. 첫 번째 증언부터 검사의 최종 변론까지 모든 증거와 모든 증거물이 주에 깊게 연구되었다. 이제 법원은 의심하지 않았다. 조슈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두 부모의 의식적이고 공동의 행동이었다. 판사는 천천히 증거를 나열하면서 비극으로 이어진 체인의 각 연결고리를 연결했다. 첫 번째는 로우즈 상점의 영수증과 자전거 체인의 자물쇠에서 발견된 DNA였다. 수사부는 마크가 2023년 여름에 체인을 구입했고 그가 침대에 고정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의 확인은 조슈아의 피부에 있는 신선한 흉터였는데 이는 그의 생애 마지막 날들에 체인이 여러 번 사용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위조된 학교 문서와 관련이 있었다. 수사부는 다니엘레이 개인적으로 진단서에 학교 간호사의 서명을 위조하여 사회 서비스와 교사들로부터 실제 상황을 숨겼다는 것을 확인했다. 2023년 10월 10일에 마크가 한 전화 대화의 기록이 조수아의 의도적인 격리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법원은 부모들이 함께 행동했으며 각자가 자신의 편에서 그들의 집에서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환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이자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발견된 주방 저울과 영양 일기와 관련이 있었다. 칼로리 계산과 엄격한 분량 제한이 담긴 자세한 공책은 조슈아의 고갈이 우연이 아니며 질병의 결과도 아니라는 주요 증거가 되었다. 리플리마트 상점 판매원의 24개 콩 캔 구매에 대한 기록과 이것이 그에게 허용된 전부입니다. 라는 다니엘레의 말은 법원에 결정적이었다. 공식 전문가 검사는 저울의 정확성을 확인했고 어떤 기술적 오류도 배제했다. 마크의 2월 12일 저녁 70분의 자유시간 한순간만 남았고 설명이 필요했다. 이 시간대는 전문가들의 결론에 따르면 조슈아가 다시 침대에 체인으로 고정된 시간대에 완전히 맞아떨어졌다. 법원은 공식적으로 마크가 화학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했고 집에 남은 다니엘레는 조슈아의 영양과 상태를 통제하는 자신의 역할을 계속 수행했다고 확인했다. 판사가 판결의 최종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 법정의 긴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순간까지 마크는 절대적인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러나 처벌을 언급했을 때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외쳤다. 약한 자들을 인생에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돌진하려고 했지만 즉시 법정 경비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 순간 다니엘레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중에 최후 진술에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간단히 설명했다. 나는 보호소가 두려웠습니다. 판사는 짧은 휴지 후 최종 판결을 계속 읽었다. 두 부모의 행동이 조율되었고 완전히 의식적이었다고 강조되었다. 마크는 소위 단련의 엄격한 체제를 시작했고 다니엘레는 이 체제를 신중하게 통제하고 유지했으며 모든 것을 공책에 기록하고 음식량을 추적하며 조슈아의 분량을 엄격히 제한했다. 결국 법원은 마크에게 25년 후에 조건부 석방이 가능한 30년의 자유 박탈형을 선고했다. 다니엘 H는 20년 후에 사건 재검토가 가능한 2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판사는 별도로 수사를 통해 조슈아의 이복형 입안 M과 학교 간호사 캐시 A에 대한 모든 의혹이 최종적으로 배제되었다고 강조했는데 그들은 부모들의 잘못으로 인해 사건의 순전히 연루된 것이었다. 그러나 공식 수사 범위 밖에는 법정 회의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라인이 남아 있었다. 수사부는 이것이 가족에서 유사한 교육적 조치의 첫 번째 사례가 아닐 가능성을 허용했다. 조슈아의 누나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증언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문서적으로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법원은 공식 검토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고 이 라인은 공개 없이 남겨졌다. 법정 회의는 짧고 건조하게 끝났다. 참석자 중 누구도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판결 후 H 부부는 다른 문을 통해 법정에서 나왔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관중들은 조용히 법정을 떠나기 시작했고 조슈아의 비극이 우연이 아니라 그를 다른 누구보다 돌봐야 했던 사람들에 의해 잔혹하게 계산되고 계획되며 구현된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땅의 구멍. 바로 이 표현이 2024년 여름 카르카소, 마을 전체를 뒤흔든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그냥 비리라고 알고 있던 나이든 이웃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마당 아래 땅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 주민들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이어질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카터힐은 2024년 6월 17일 저녁 17시 42분에 사라졌다. 이는 힐 가족의 초인종 카메라가 정확히 기록했다. 녹화에서 카터는 천천히 이웃집 울타리로 다가간다. 윌리엄 필 크로우포드, 67세 호라비로 카르카소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소녀는 11살이었고 울타리 너머로 우연히 넘어간 축구공을 돌려받으러 왔다. 영상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넘어서고 화면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 다음은 마치 공허함, 빈 공간과 침묵이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몇 시간 후였다. 처음에는 아무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서스케처원의 작은 마을은 아이들이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하는 것에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확실히 잘못되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비례부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 문 근처 잔디에서 이상한 발견물이 주목을 끌었다. 그곳에는 작은 한 줌의 붉고 축축한 점토가 놓여 있었다. 첫눈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카르카소에는 그런 토양이 전혀 없었다. 이 이상한 흙은 어디서 온 것일까? 아무도 즉시 답할 수 없었고 단서는 설명 없이 남겨졌다. 사람들이 점토를 파악하려고 애쓰는 동안 목격자들은 다른 이상한 사실에 대해 말했다. 18시 7분에 인근 집에 두 청소년이 지나가는 DALHL 트럭을 보았다. 평소라면 의심스럽지 않았겠지만 그날 저녁 마을은 거의 무인지경 같았다. 덥고 답답해서 거리에는 거의 아무도 없었고 트럭은 완전히 눈에 띄지 않게 누군가를 데려갈 수 있었다. 첫 번째 추측이 즉시 떠올랐다. 가장 명백한 의혹은 이웃 빌에게 향했다. 그가 카터를 마지막으로 보았고 바로 그의 영역이 소년과의 연락이 끊어진 장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조용하고 정중하게 곁에서 살았던 늙은 호라비를 고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빌은 자신이 경찰과 긴장이나 두려움 없이 이야기하며 차분하고 확신에 차서 반복했다. 그는 단지 공을 돌려받았을 뿐이고 카터는 계속 놀러갔다고. 경찰은 증거 없이 나이든 이웃을 체포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퍼뜨린 다른 소문도 나타났다. 장거리 트럭 운전자가 멈춰서 우연히 근처에 있던 누군가를 데려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주민들에게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 보였지만 청소년들의 말 외에는 아직 어떤 확인도 없었다. 경찰은 이 소문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회의적으로 대했다.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이것은 그저 이야기일 뿐이었다. 며칠 후 또 다른 단서가 나타났다. 주변을 살펴보던 자원봉사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아이용 축구화를 발견했다. 정확히 카터가 신던 것 같은 것이었다. 언론은 빠르게 이 발견을 다루며 장거리 운전자에 의한 납치 버전을 퍼뜨렸다. 이 이론은 간단하고 논리적으로 보였다. 운전자가 멈춰서 우연히 근처에 있던 소년을 데리고 가서 계속 갔다는 것이다. 축구화는 마치 이 이야기의 확인인 것 같았다.
수사관들은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단서가 기만적일 수 있고 축구화가 너무 편리하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버전을 끝까지 버리지도 않았다. 경찰은 발견물을 기록하고 감정에 보냈다. 한편 장거리 운전자 이야기는 소문에만 의존하고 있었고 경찰에게는 명확한 증언이나 비디오 증거가 부족했다. 6월 29일이 되었다. 카터가 사라진 지 거의 2주가 지났다. RCMP 탐지견이 빌의 부지를 순찰했다. 동물이 불안해하며 집 뒷벽을 따라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개가 명확히 장소를 가리키고 앉아서 작게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이는 신호였다. 여기 뭔가 있다. 동물의 조련사가 땅에서 새로 파인 흙이 있는 구역을 표시했다. 그는 느꼈다. 그들이 마침내 가까이 왔다고. 하지만 경찰은 그냥 파기 시작할 수 없었다. 법은 공식적인 법원 허가, 수색 영장을 요구했다. 서류 처리는 최소한 아침까지 지연될 것이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었다. 이 밤 전체가 수사관들에게 가장 힘든 밤이 되었다. 그들은 진실에 가까웠지만 지금 당장 그것에 닿을 수 없었다. 주민들은 경찰의 이런 최근 발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은 6월 17일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계속 속삭이고 논쟁했다. 땅의 구멍, 이미 마을에 퍼진 표현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경찰이 마침내 영장을 받고 삽을 손에 들 때 아침에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문자 그대로 묘사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밤만이 그들과 이미 2주 동안 땅 아래 숨겨진 바로 그 진실 사이의 유일한 장벽으로 남아있었다. 카터가 사라지기 전날 이웃 빌 크로우포드가 지역 건축 자재 상점에서 큰 합판 몇 장과 두꺼운 롤 폴리에틸렌 필름을 산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은 신속히 기록을 요청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구매 날짜 2024년 6월 16일. 소년이 사라지기 정확히 하루 전이었다. 이 재료들은 분명히 일반적인 집 수리나 더욱이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수사가 완전히 새로운 톤을 갖게 되었다. 주민들이 계속 소문과 버전을 논의하는 동안 수사는 이미 더 나아갔다. 이제 그들의 주인은 윌리엄 크로포드 자신의 인물에 단단히 고정되었다. 조용하고 말수 적으며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전에는 장점으로 받아들여졌던 평범함과 눈에 띄지 않음이 이제는 의심스럽고 무서워 보였다. 크로우포드의 마당에서 과학수사팀이 작업했다. 경찰의 철저한 통제 해차고 헛간, 그리고 이웃이 작업실로 사용하던 작은 별채를 조사했다. 바로 여기 구석에서 수사관들이 2개의 삽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에는 카터가 사라진 날 문 근처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축축한 붉은 점토의 흔적이 있었다. 우연의 일치는 배제되었다. 이것은 정확히 같은 토양으로 분명히 어디선가 특별히 가져온 것이었다. 경찰관이 합판과 폴리에틸렌 구매에 대해 직접 질문했을 때 이웃은 외적인 불안을 보이지 않고 평온하게 합판이 바닥 수리에 필요했다고 답했다. 방 중 하나에서 오래된 판자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해서 장선을 보강하려고 했다고. 오래된 집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수사관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집의 바닥을 최소 15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방들을 철저히 살펴보고 판자들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빌 크로우포드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판자들은 완벽한 상태였고 수리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왜 그가 거짓말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했지만 거짓말은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 단서들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이든 이웃에게 불리하게 모이고 있었다. 수사관이 크로우포드에게 세부 사항을 계속해서 확인했다. 그는 절제되게 자신의 말을 확인하며 합판은 차고에 있고 필름은 아예 포장도 뜯지 않았다고 반복했다. 경찰은 실제로 차고에서 이 재료들을 발견했다. 이웃이 말한 대로 손대지 않은 상태로. 하지만 왜 사건 하루 전에 필요했는지는 불분명하게 남아있었다. 수사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 구매는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만
바닥 수리에 대한 거짓말은 이미 경찰이 크로우포드를 그렇게 쉽게 믿지 못하게 했다. 동시에 이웃들 사이에서 일어난 소문들을 확인했다. 맞은편에 사는 한 여성이 6월 17일 늦은 밤 크로우포드의 부지에서 아이 목소리 같은 조용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웃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녀를 공식 조사에 데려갔다. 하루 후 여성은 이미 자신의 증언에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다. 그 소리가 고양이가 낼 수도 있었다고 말하며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수사는 이것을 잘못된 단서로 기록하고 옆에 두었다. 밤의 울음소리나 크로포드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다른 목격자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이 울음소리 버전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단서를 설득력 없는 것으로 여기고 닫았다. 목격자는 이제 자신의 말을 확신할 수 없다는 조서에 서명했다. 이 버전은 불안과 추측에 사로잡힌 주민들의 신경과 두려움 탓으로 돌려졌다. 수사관들은 크로우포드의 부지와 집으로 돌아갔다. 서스케처원 지방 판사로부터 공식 영장 번호 RCMP 246/SK를 받은 경찰은 집과 지하실의 전면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지하실은 오래되었고 판자 바닥이 깔려 있었으며 이미 여러 해 동안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직감적으로 바로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7월 1일 이른 아침, 작업팀이 지하실 바닥에서 무거운 판자들을 제거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고 천천히 덮개를 열었고 이상한 광경을 마주했다. 바닥재 아래에는 크로우포드가 산 것과 정확히 같은 폴리에틸렌으로 된 수직관이 위치해 있었다. 그 안에는 성긴 점토가 있었는데 이전의 삽과 울타리에서 발견된 것과 완전히 동일했다. 수사관들은 극한까지 긴장했다. 관은 분명히 최근에 파였고 뭔가 구체적인 것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흙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층층이 철저하고 조심스럽게 과학수사관들이 항상 하는 것처럼 방 안은 조용했고 호흡소리와 흙이 합판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점토가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예상치 못하고 무서운 깨달음이 왔다. 플라스틱 관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수사관들이 준비했던 것, 그들이 보기를 기대했던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제 그들 앞에는 그저 빈 수직 구덩이가 있었는데 철저히 준비되었지만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수사는 다시 막다른 길에 있었다. 크로우포드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지만 그를 직접적으로 심각한 무언가로 고발하기에는 단서가 아직 불충분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라진 카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왜 지하실에 이 관이 비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경찰의 초점은 불가피하게 다시 이동했다. 힐 가족에게, 카터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에게. 아마도 거기서 수사관들이 그토록 완강하게 피하고 있는 빠진 답들을 찾을 것이다. 카터의 아버지 마크 힐이 수사관이 처음으로 그들 집에 들어오기 정확히 1시간 전에 초인종 비디오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일까? 크로포드의 플라스틱 구덩이에서 공허함을 발견한 직후 주의가 급격히 힐 가족에게 전환되었다. 수사관들은 이상한 사실을 주목했다. 7월 1일 밤 1시경 사라진 소년의 아버지인 마크 힐이 초인종 카메라의 녹화를 삭제했다. 이 행동은 모든 증거가 수사에서 결정적이 되는 지금 부적절하고 의심스러워 보였다. 형사들은 즉시 비디오 녹화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지원팀과 연락했다. 계정 기록에는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파일이 밤 1시 12분에 삭제되었다고. 마크를 긴급히 조사에 소환했고 이제 그의 지위가 의심스러운 범주로 넘어갔다. 마크가 조사에 나타났을 때 그는 긴장해 보였고 수사관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점차 남자는 파일 삭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범죄적 동기가 아니라 오로지 수치심 때문에 녹화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비디오에서 그가 아들에게 너무 거칠게 대하고 욕하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이다. 마크는 수사관에게 오로지 죄책감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자신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녹화를 삭제했다고 확신시키려 했다.
수사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사용자가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녹화를 복구했다. 수사관들은 마크의 증언을 확인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즉시 영상을 연구했다. 녹화 시청이 수사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비디오에서 17시 35분에 마크 힐이 실제로 집 현관에 서서 아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명확히 보였다. 카터는 아버지에서 몇 걸음 떨어져 서서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몇 분 후 급격히 돌아서서 손에 공을 들고 뛰어갔다. 아버지는 짜증스럽게 뒤를 보다가 문을 쾅 닫았다. 카메라 시계는 17시 38분을 가리켰다. 그 다음에는 카터가 빌 크로우포드의 울타리에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마도 날아간 공을 이웃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 같았고 그 후 그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이것으로 녹화가 끝났는데 카터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가장 흥미로운 순간에서 끊어졌다. 연대기가 확인되고 경찰의 이전 결론과 일치했다. 18시 15분에 아버지 알리바이도 확인되었다. 이 시간에 그는 이미 경찰에 전화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오랫동안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따라서 아버지는 형식적으로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수사관들은 마크 힐이 실제로 아들의 실종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녹화 삭제로 인한 그의 초기 행동은 가족 다툼을 숨기려는 시도로 기록되어 있었다. 언론에는 이미 힐 가족이 어떤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타났다. 타블로이드지들이 가족의 은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RCMP 수사관들은 이 버전을 반박하는 공식 성명을 내야 했다. 그들은 언론이 발표한 버전의 타임코드 불일치를 명확히 지적했다. 타블로이드 단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녹화와 모순되어 빠르게 닫혔다. 힐 가족에 대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하지만 같은 복구된 비디오에서 화면의 먼 구석에 집 뒤의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서 수사관들은 이전에 놓쳤던 새로운 세부 사항을 알아차렸다. 특징적인 노란색 빨간색 DHL 도색의 큰 트럭에 희미하게 구별되는 실루엣이 마을 뒷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들이 이전에 말했던 그 트럭이었다. 그때 경찰은 그들의 말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며 환상과 추측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제 사실이 카메라에 기록되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타이밍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트럭은 천천히 움직이며 분명히 멈춘 후 다시 출발해서 나무들 뒤로 사라졌다. 이것이 수사 과정을 급격히 바꾸고 이전에 억지스러워 보였던 장거리 트럭 운전자에 의한 납치 버전의 무게를 실어주었다. 바로 지금 수사관들은 트럭 운전자 자신을 찾지 못하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다음 과제는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경로를 추적하며 왜 트럭이 그렇게 이상한 시간에 바로 여기에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수사관들에게 이제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전에 유령처럼 보였던 트럭 운전자가 이제 수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이제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야 했고 포착하기 어려운 장거리 운전자를 따라가야 했다. 더 나아간 답들은 오직 그에게서만 찾을 수 있었다. DHL 트럭 운전자가 고속도로 근처 덤불의 패키지에 쌓인 무언가를 버리는 나이든 남자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이 카터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경찰은 즉시 가까운 도시의 DALHL 운송회사 사무실로 출발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힐 가족의 카메라가 명확히 기록한 바로 그 운전자와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전의 트럭 참여 버전은 주민들의 추측으로 보였지만 이제 운전자 자신이 중요한 증인이 되자 경찰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운전자는 중년 남성으로 불안해 보였고 카터에 대한 뉴스가 지역에 퍼진 후 자신이 경찰에 연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저녁을 예상치 못한 명확함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보통 그의 하루들은 똑같고 지루하게 지나간다. DHL에서 받은 트럭의 추적 목록 데이터가 그의 말을 확인했다. 차량이 실제로 18시 53분에 스피리수드 마을을 지나갔다. 이것은 카터 실종의 연대기와 완전히 일치했다. 더욱이 남자는 아퓨리에 설치된 개인 비디오 레코더의 녹화를 경찰에 제공했다.
녹화는 흐릿하고 황혼역이었지만 그 위에서 헤드라이트 밑에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는 사람이 명확히 보였다. 그는 모자를 쓰고 구부정했으며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근처에는 분명히 삽이 보였다. 낯선 사람의 손에는 그가 급격하고 어색하게 울창한 덤불에 던진 꾸러미가 있었다. 경찰은 녹화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시청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우연한 행인이 아니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이 에피소드를 이미 여러 번 의문과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이웃 빌 크로우포드의 인물과 연결시켰는데 비록 형식적으로 그의 연루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은 즉시 크로우포드에게 돌아가서 다시 조사에 소환했다. 경찰서에서 이웃은 차분해 보였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분명히 피곤해 있었다. 수사관은 군더더기 없이 직접 6월 17일 저녁 그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17시 30분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크로포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카터로부터 공을 받은 후 더 이상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확신 있게 주장했다. 그는 저녁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은 새로운 단서와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말이 점점 덜 설득력 있게 보였다. 하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이 하나 있었다. 크로우포드가 언급한 시간은 DHL 운전자의 비디오 녹화에 있는 것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했다. 운전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모자 쓴 낯선 사람을 훨씬 늦게 이미 18시 30분 이후에 보았다. 이것은 크로우포드가 불확실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17시 30분 이후 집에서 나간 것을 단호히 부인했고 경찰에게는 그의 말이나 그것의 반박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 없었다. 한편 또 다른 단서가 의심의 이유가 되었다. 경찰이 고속도로의 바로 그 구간 근처에서 아이용 운동화, 축구화를 발견했다. 첫눈에 발견물은 중요해 보였고 카터의 실종과 직접 연결된 것 같았다. 하지만 RCMP 실험실에서 실시한 감정이 빠르게 모든 의혹을 해소했다. 신발 크기가 분명히 카터가 신던 것보다 컸고 신발은 거의 새 것이었으며 마모 흔적이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소년의 DNA 마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관들은 확신 있게 결론 내렸다. 축구화는 의도적으로 심어진 것으로 수사를 혼란시키고 다른 납치 시나리오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 단서는 최종적으로 닫혔지만 새로운 우려스러운 수사 라인을 열었다. 누군가가 특별히 경찰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바로 여기서 사건이 전혀 우연한 실수나 터무니없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수사는 이 순간을 명확히 기록했다. 누군가가 신발을 심어 놓았고 경찰을 낯선 사람, 장거리 운전자 또는 다른 우연한 사람에 의한 납치 버전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의식적인 행동으로 경찰을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 계산된 것이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이 행동 뒤에 정확히 6월 17일 저녁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제 모든 주의 집중이 다시 빌 크로포드의 인물로 돌아갔다. 그는 한 번 더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받는 사람이었다. 트럭 운전자가 녹화한 실루엣이 그의 모습과 너무 닮았고 발견된 삽이 그의 작업실에 있던 것과 완벽하게 맞았다. 수사관들은 모든 새로운 상황을 철저히 기록하며 크로우포드의 모든 행동이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아직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점점 더 많은 간접적인 단서들이 바로 그에게로 이어지는 논리적 사슬로 배열되고 있었다. 수사의 중요한 단계가 다가왔는데 새로운 세부 사항 하나하나가 그 과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 경찰은 지금 그들이 진실이 최종적으로 드러나거나 영원히 그림자 속에 숨겨질 순간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누가 정확히 그리고 왜 열심히 수사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주요 질문이 이제 불가피하게 경찰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서 그날 밤에 대해 지금까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나이든 이웃의 삶과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게 만들었다.
빌 크로우포드가 카터가 실종된 밤에 집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그가 자신의 부지에서 크고 무거운 무언가를 이동시킬 수 있었을까? 전날 수사관들은 심어놓은 축구화가 수사를 잘못된 단서로 유도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다. 이제 주의가 다시 크로우포드의 부지에 집중되었고 이미 7월 3일 이른 아침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그의 영역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제 경찰은 가장 작은 세부 사항들조차 관심을 가졌는데 이전에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낮의 빛 아래서 부지의 부드러운 땅에 얇은 선들이 명확히 보였다. 2개의 평행한 바퀴 자국이었다. 경찰은 이해했다. 이것은 나이든 이웃이 부지에서 작업할 때 자주 사용하던 정원용 수레의 흔적이었다. 흔적은 분명히 집 지하실 입구에서 정원의 맨 끝까지 이어졌다. 수사관들이 거리를 측정했다. 정확히 14m였다. 크로우포드의 헛간에서 발견된 정원용 수레를 즉시 확인했다. 제조업체 사양에 따르면 그것은 100kg까지의 하중을 견딜 수 있었다. 무거운 물체를 이동시키기에는 이상적인 수단이었다. 경찰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난 일의 그림을 복원하고 있었다. 같은 날 경찰은 그들의 의혹을 확인하는 새로운 중요한 단서를 받았다. 인근 집의 청소년이 우연히 전화기로 밤 영상을 녹화했다. 소년은 새벽 3시경 폭죽을 터뜨리고 있었고 우연히 크로우포드가 소유한 인근 부지를 촬영했다. 새벽 2시 40분에 만들어진 녹화에서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작은 손전등이 켜지는 것이 보였다. 손전등 빛 아래서 크로우포드의 모습이 명확히 구별되었는데 그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바로 그 정원용 수레에 무거운 물체를 싣고 땅에 놓인 나무 판자 위로 밀고 있었다. 비디오 녹화는 짧고 거칠었지만 크로우포드가 수사에 의식적으로 거짓말했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충분히 명확했다. 이제 그가 17시 30분 이후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이 공식적이고 완전히 반박되었다. 수사관들은 신속히 이웃들 쪽에서 크로우포드의 행동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집은 일주일 내내 비어 있었다. 가족이 휴가를 떠났다. 이것은 크로우포드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부지에서 어떤 물체든 쉽게 이동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경찰은 다시 크로우포드를 조사에 소환했지만 이제 그의 답변이 더욱 회피적이고 조심스러워졌다. 나이든 이웃은 밤에 어떤 이동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만약 그가 수레를 사용했다면 오직 낮에 정원 작업을 위해서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이미 그에게 명백한 것을 계속 부인할 가능성을 주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수레가 향한 곳을 다시 철저히 조사했다. 정원의 먼 구석에서 작은 신선한 흙층이 발견되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그곳에서 파기 시작했는데 토양을 철저히 뒤졌다. 하지만 몇 시간의 긴장된 작업 후에 분명해졌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화단은 비어 있었고 어떤 유해도 카터의 흔적도 없었다. 크로우포드의 정원에 무언가를 매장했다는 버전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토양이 확인되었고 과학수사관들은 확신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모든 것은 여기서 땅이 아주 최근에 파헤쳐졌다는 것만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단서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경찰은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지만 수사관들은 늙은 이웃이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려 하고 한 번 더 수사를 혼란시키려 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정원에 매장했다는 버전은 공식적으로 닫혔고 이제 모든 힘이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에 집중되었다. 수색에 다시 참여한 탐지견이 크로우포드의 부지를 주에 깊게 조사했다. 갑자기 동물이 작은 배수관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정원 맨홀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경찰은 신속히 맨홀을 열고 관의 내용물을 철저히 확인했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다. 유해도 다른 흔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관에서 가져온 토양의 실험실 분석은 크로우포드의 지하실에서 이전에 발견된 흙과의 일치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밤에 이동된 물체가 분명히 경찰이 수사 초기에 발견한 바로 그 붉은 점토로 덮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수사관들 앞에 새로운 버전이 나타났다. 크로포드가 물체를 부지 밖으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집 안에 숨겼다는 것이다. 경찰은 집에 재차 상세한 수색을 위해 공식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전 확인들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쳤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더 은밀한 곳에 숨겨진 것을. 수사는 카터 실종의 비밀에 대한 핵심 해답이 바로 나이든 이웃이 살고 있던 집 안에 있다고 확신했다. 크로포드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는데 불신과 그의 신중히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겠다는 확고한 의도로 가득한 경찰의 시선들이 그를 따라갔다. 밤이 왔다. 경찰은 다시 영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그들과 이미 2주 넘게 조용한 카르카소 마을을 뒤흔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최종 답 사이의 유일한 장애물로 보였다. 2명의 지역 청소년이 카터가 사라진 바로 그날 인기 서비스에서 자신들의 저녁 스트림을 그렇게 갑자기 삭제한 이유는 무엇일까? 수사관들은 오랫동안 우연의 일치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익숙했는데 특히 한 사건에 너무 많을 때였다. 7월 4일 아침은 형사들에게 빌 크로포드의 이웃들과 관련된 또 다른 발견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부지에서 2집 떨어진 곳에 사는 2명의 고등학생이 카터가 사라진 밤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온라인 방송을 했지만 아침에 왠지 급히 녹화를 삭제했다. 대규모 수색과 경찰의 높아진 관심 상황에서 그런 행동은 부드럽게 말해서 의심스러워 보였다. 경찰은 당연히 이 비디오의 사본을 서비스에 요청했다. 비디오를 빨리 받았다. 회사들에게는 항상 삭제된 파일의 사본이 남아있는데 청소년들은 분명히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다. 전형적인 청소년 스트림, 큰 웃음소리, 농담, 전화기로 한 대충한 촬영. 하지만 몇 분의 시청 후 소리가 더 조용해졌는데 마치 소년들이 특별히 마당에 무언가에 귀 기울이는 것 같았다. 바로 이 순간 형사들이 녹화를 멈추고 소리를 키웠다. 오디오 분석 전문가들이 장비를 연결했고 갑자기 소음과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들의 배경에서 얇고 약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명확히 구별되었는데 짧은 구절을 말하고 있었다. 물을 주세요. 수사관 사무실의 정적, 길고 무겁고 긴장되었다.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목소리는 카터의 것이었다. 오디오 전문가 감정이 거의 100%의 확률로 이것을 확인했다. 소녀는 그 순간 6월 17일 밤에 분명히 살아있었고 어딘가 근처에 아마도 방송이 이루어진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청소년들의 조사는 빠르고 긴장되게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경찰과 마주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눈에 띄게 긴장했다. 그중 하나, 더 말 많은 아이가 즉시 왜 아침에 비디오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는지 설명했다. 그는 크로포드 자신의 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나이든 이웃이 소년의 말에 따르면 소음에 짜증이 났고 한 번은 만약 소년들이 밤에 계속 시끄럽게 행동한다면 그들의 인터넷을 끊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에게는 이것이 녹화를 다시 보지도 않고 삭제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었다. 경찰은 이 2 청소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단지 무서워하고 우연한 증인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소년들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 순간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무효화하지는 않았다. 이제 카터가 실종 후 첫 시간 동안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있었고 더욱이 오디오 전문가들이 특징적인 지하실 메아리를 정확히 식별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하실에 있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비디오를 프레임별로 시청하며 화면의 모든 움직임과 세부사항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영상은 거칠고 떨리며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갑자기 그의 시선이 화면에서 우연히 번쩍인 손에 멈췄다. 수사관이 화면을 확대하고 얼어붙었다. 손목의 얇은 팔찌가 명확히 보였다. 이것은 2022년 여름 2년 전에 아이들에게 지급되었던 독특한 글씨가 있는 플라스틱 캠프 팔찌였다. 카터의 부모들이 즉시 확인했다. 네,
정확히 그런 팔찌를 그들의 아들이 결코 벗지 않고 즐거운 여름날들의 기념품으로 계속 차고 있었다. 이제 이 세부 사항이 비디오의 진위와 청소년들의 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그런 강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의심이 생겼다. 복구된 비디오 사본 아래에 댓글이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연출이다. 아이들이 그냥 주목받으려고 한다. 형사들은 청소년들을 주의 깊게 확인하며 그들의 삶과 카터와의 친분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냈다. 하지만 곧 어떤 공모나 의도적인 연출의 징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아이들은 무서워하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우연한 증인이 된 것에 진심으로 충격받고 있었다. 연출과 주목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잘못된 단서가 완전히 닫혔고 경찰은 공식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제했다. 이제 형사들은 창문 커튼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긴장하게 지켜보는 크로우포드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이제 그날 밤 그가 어떤 식으로든 카터와 상호작용했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실종 후 첫 시간 동안 소년이 이웃의 부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식적으로 증명되었다. 카터가 물을 요청했다는 것은 이웃이 아마도 그를 돌보기까지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으로라도. 하지만 무슨 목적으로? 지금 경찰은 이 질문을 소리내어 묻지 않는다. 그들은 즉시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판사는 이미 경고를 받았고 서류가 형식적인 채널을 통해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으며 한편 수사관들과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크로우포드의 문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신호는 법원에서 오는 전화로 그들이 이웃의 집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이번에는 모든 센티미터, 모든 판자, 모든 벽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했다. 이제야 모든 사람이 경찰이 진실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그리고 나이든 이웃이 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창문에 크로포드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용하고 긴장되게 그리고 매우 주의 깊게 답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빌 크로포드의 지하실에 서 있던 오래된 냉동고 아래에 정확히 무엇이 있었을까? 월요일 아침 경찰은 크로포드의 집 지하실 수색에 대한 최종 영장을 받았다. 수사관들은 아침 9시경 부지에 도착했고 빌은 조용히 그들을 맞이하며 집 안을 가리켰다. 경찰은 군더더기 없이 지난 3주 동안 이미 여러 번 갔던 지하실로 내려갔다. 거기 구석에 녹과 먼지로 덮인 구식 모델의 거대한 냉동고가 서 있었다. 이전에는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크로포드가 쉽게 움직이기에는 너무 부피가 컸어 보였다. 하지만 오늘 수사관이 냉동고 주변 바닥에 희미하게 구별되는 긁힌 자국을 알아차렸다. 신선하고 분명히 최근에 남겨진 것들이었다. 2명의 경찰관이 힘을 합쳐 냉동고를 옆으로 밀었다. 그 아래에는 큰 합판 조각들이 놓여 있었는데 빌리 카터가 사라지기 하루 전에 건축자재 상점에서 산 바로 그것들이었다. 조각들은 두꺼운 폴리에틸렌층으로 덮여 있었다. 경찰은 즉시 합판의 가장자리가 완전히 신선하고 깔끔하게 쐐기 모양 단면으로 자른 것을 주목했다. 그것들을 놓은 사람은 분명히 서둘렀고 이 은신처가 그렇게 빨리 발견될 것이라고 계획하지 않았다. 수사관이 쪼그리고 앉아서 필름의 가장자리를 들어 올렸다. 합판 아래에서 즉시 약하고 불쾌한 냄새가 났는데 근처에 서 있던 법의학 전문가가 빠르게 포착했다. 그는 형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냄새가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구덩이를 최근에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는 것이다. 냄새가 지하실에 퍼질 시간이 없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합판을 제거하고 땅바닥에 직접 파인 깊은 공간을 발견했다. 그것은 거의 완벽하게 평평했고 분명히 미리 준비된 것이었다. 깊이는 약 3m였다. 전문가가 다시 한번 그런 지하 저장고에는 보통 환기가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식품을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여기에는 환기가 전혀 없었다. 이것은 나중에 크로포드의 변호인이 성공 없이 표현하려 했던 일반적인 지하 저장고가 아니었다.
두 명의 수사관이 땅에 직접 고정된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래는 습하고 시원하면서 동시에 답답했다. 손전등 빛이 빠르게 작은 공간을 그리고 나서 구덩이의 먼 구석에 있는 인물에게 멈췄다. 경찰이 몇 초 동안 얼어붙은 후 그중 한 명이 무정의로 조용히 보고했다. 찾았습니다. 카터가 거기 있었는데 구부러져 있었고 근처에는 빈 플라스틱 물병이 있었다. 구덩이에는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습한 모래와 흙만 있었다. 나중에 전문가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병에는 오직 빌 크로우포드의 지문만 있었다. 이것은 바로 그가 구덩이에 내려갔고 바로 그가 소년에게 물을 줬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물이 분명히 충분하지 않았다. 크로우포드는 이 순간 위에서 지하실 문 근처에서 완전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경찰이 올라와서 그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그가 체포되었다고 알리고 그의 권리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나이든 남자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몇 시간 후 법의학 전문가가 공식적으로 사망 원인을 확인했다. 탈수. 사망 날짜는 6월 30일로 명명되었는데 며칠의 오차 가능성이 있었다. 즉, 소년은 실종 후 최소 일주일 동안 살아 있었다. 그가 실제로 크로우포드에게 물을 요청했고 그가 분명히 그것을 줬지만 분명히 소년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수사관들이 집에서 나왔을 때 이웃들은 체포를 조용히 지켜보았는데 속삭이지도 가까이 오지도 않았다. 카터의 가족은 자신들의 집 안에 머물렀다. 그들의 침묵은 무겁고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온 마을이 크로우포드가 오랜 세월 그들 사이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조용한 이웃의 평범한 삶의 표면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같은 날 저녁 크로우포드의 변호인이 지하 저장고가 채소 저장용이었다는 농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농어를 제시했다. 3m 깊이, 환기에 완전한 부재, 그리고 구덩이를 최근에 열고 닫았다는 명백한 징후. 이것은 평화로운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했다. 판사는 즉시 크로우포드의 구금을 승인했다. 경찰서에서 빌은 피곤해 보였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짧게 대답했고 군더더기 없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원인과 동기에 대한 질문에 그는 침묵했고 어딘가 앞을 바라보며 마치 수사관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제 경찰 앞에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었다. 정확히 무엇이 크로우포드를 움직였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감정이 나이든 이웃이 정신적으로 건강했는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인식했는지 결정해야 했다. 행동의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수사는 이제 막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으며 진실을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경찰관들이 부지를 떠난 것은 이미 어두워진 후였다. 크로우포드의 집은 처음으로 여러 해 만에 완전히 어두웠고 생명의 징후가 없었다. 이웃들 중 아무도 이 저녁에 불을 켜지 않았다. 마을은 멈춘 것 같았는데 여기서 평범하고 조용한 거리들 사이에서 일상생활에 익숙한 외관 뒤에서 일어난 비극의 규모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 경찰은 빌 크로우포드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왜? 라는 질문은 아직 답이 없었고 아무도 불필요한 추측으로 이 정적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수사는 이제 막 수년 동안 그들 사이에서 살았지만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던 사람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빌 크로우포드의 행동이 신중한 계산의 결과였을까? 아니면 병적인 망상의 표현이었을까? 바로 이 질문에 정신과 감정이 답해야 했다. 체포 3개월 후 빌 크로우포드가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지나간 여름이 마을을 최종적으로 바꿨다. 대화가 사라지고 카르카소 주민들이 크로우포드의 집을 시선으로 피했으며 힐 가족은 재판 끝을 기다리지 않고 이사를 갔다. 이제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는 오로지 법정에서만 나왔다.
정신과 감정이 시벌초에 준비되었고 결과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의사들은 크로우포드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에게는 정신질환의 전형적인 징후가 없었지만 의사들의 보고서에서 아이들 소음에 대한 참을 수 없음의 단일 증상 아이디어로 묘사된 하나의 극도로 특수한 병리가 발견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이웃은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소음을 참을 수 없었고 이 강박적인 아이디어가 병적인 확신에 가까운 상태까지 발전했다. 하지만 그런 진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확인했다. 크로우포드는 의식적으로 행동했고 계획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의 집에서 두꺼운 공책, 개인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그가 수년간 자신의 생각을 기록했다. 카터가 사라지기 며칠 전에 쓴 마지막 기록들이 그의 동기를 완전히 확인하는 주요 단서가 되었다. 일기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소음이 내 아내의 평화를 파괴했다. 아이들은 경계를 알아야 한다. 이 기록은 검찰에게 크로우포드의 행동이 우연이나 충동적인 충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모든 근거를 주었다. 그는 의식적으로 카터를 지하실에 가두었고 그의 탈수와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변호사는 크로우포드가 소년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사망이 사고의 결과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방어선이 법정에서 논쟁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검사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다. 피고인이 이틀 연속 구덩이에 내려가서 물을 가져다 줬다. 이것은 그가 탈수의 결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변호인은 주장했다. 크로포드의 행동이 비록 가혹한 조건이었지만 소년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의도를 증명한다고. 판사들에게는 사실적 상황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에 내적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법정에서 정신과 의사가 다시 확인했다. 크로우포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는 구덩이에 감금하는 형태의 처벌이 허용되고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의 관점에서는 오직 이렇게만 자신의 집에서 정적과 질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 말들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들렸고 동기가 광기도 우연도 아니라 깊은 개인적 확신과 의도적인 계산이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변호인이 마지막 가능한 빈틈을 이용하려고 했다. 변호사는 물병이 저절로 누수가 생겼을 수 있고 소년이 바로 이 이유로 충분한 양의 액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고 버전과 직접적인 고의의 부재를 확인해 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학수사관이 병의 상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뚜껑 손상의 특성과 지문에 따르면 용기가 카터가 지하실에 머문 이틀째에 성인에 의해 열렸다는 것이 완전히 명확했다. 변호인의 이 농언은 즉시 거짓 단서로 인정되어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이제 크로우포드는 기술적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을 기회를 최종적으로 잃었다. 명백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판결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다음 해 봄에 추가 법정을 열기로 결정하고 크로우포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는 능력을 최종적으로 확신하기 위해 피트니스 히어링이라는 특별 절차를 지정했다. 카르카소의 많은 주민들에게 법원의 그런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절차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완전한 확신을 요구했다. 판결 선고까지는 아직 몇 달이 남았지만 이미 아무도 빌 크로포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자유의 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그는 변함없는 침착함으로 앉아 있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가끔씩만 어디선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만의 무언가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았다. 법정이 늦은 저녁에 끝났다. 기자들이 집으로 흩어졌고 크로포드는 임시 구금 감방으로 다시 이송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재판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는데 주요 질문이 이제 증거나 단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든 이웃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신의학과 도덕적 책임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법정이 끝났지만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을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최종 답을 기다렸고
이제 법원에게는 오직 마지막 점을 찍는 것만 남아 있었다. 프린스 앨버트의 대법원 호리빌 크로우포드 사건, 심리 역사상 처음으로 만원이었다. 카터 힐의 가족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익을 변호사가 대표했다. 크로우포드는 고개를 들지 않고 홀에 앉아 있었으며 누구와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판사가 판결을 읽기 시작했을 때 완전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최종 결정은 명확하고 이리적으로 들렸다. 윌리엄 크로우포드는 납치와 2급 살인 혐의로 2049년까지 가석방 권리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판사의 말이 확신 있고 엄격하게 들렸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판사는 왜 정확히 그렇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수사 자료에 따르면 크로우포드는 지난해 6월 17일 저녁 공을 돌려준다는 구실로 의도적으로 카터를 자신의 부지로 유인했다. 그는 집 지하실에 위치한 미리 준비된 구덩이에 소년을 가두었다. 이틀 동안 크로우포드는 주기적으로 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양이 제한될 경우의 결과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규모 수색이 시작된 후 그는 발각을 두려워하고 물에 대한 접근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 구덩이를 합판으로 완전히 닫고 그 위에 냉동고를 굴려놓았다. 수사는 사건의 전체 순서를 거의 분단위까지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었다. 이야기의 모든 조각들이 수집되고 철저히 확인되었다. 첫 번째 조각, 도로에서 발견된 아이 축구화. 수사는 신발이 사건 며칠 전에 크로우포드 자신이 가까운 대형 쇼핑센터에서 특별히 구입한 것임을 증명했다. 축구화는 수사를 잘못된 단서로 유도하고 자신의 부지에서 의혹을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속도로에 버려졌다. 두 번째 조각, 7월 1일에 발견된 빈 구덩이. 그날 밤 크로우포드는 카터의 유해를 구덩이에서 정원용 수레로 옮겨서 냄새의 확산을 늦추고 저장 장소를 위장하기 위해 합판과 폴리에틸렌 위에 놓은 지하실의 냉동고에 숨겼다. 수색의 강도가 줄어든 일주일 후에야 크로우포드가 유해를 다시 구덩이로 돌려놓고 새 합판으로 덮었다. 세 번째 조각, 근처에 살던 청소년들의 스트림. 그들의 우연한 비디오가 카터가 납치 후 최소 처음 이틀 동안 살아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물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오디오 전문가들에 의해 정확히 카터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 번째, 힐 가족집 초인종의 비디오 녹화. 이 녹화가 카터가 살아서 기록된 마지막 공식 지점이 되어 바로 크로우포드가 소년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해 근처에서 발견된 크로우포드의 지문이 있는 빈 물병. 감정이 병이 성인의 손에 있었고 물이 통제되었지 자유롭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크로우포드의 죄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통일되고 완전한 그림으로 결합되었다. 판결 낭독 후 크로우포드가 천천히 일어났다. 호송대가 다가와서 그를 홀에서 데려갈 준비를 했다. 그는 처음으로 눈을 들고 방청객과 판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모두 시끄럽다. 이 짧은 대답이 법정에서 약간의 움직임을 일으켰지만 경비원들이 빠르고 전문적으로 그를 문 밖으로 데려갔다. 크로우포드의 말은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철저히 분석했던 그의 이해할 수 없는 강박에 대한 확인으로 주민들에 의해 오랫동안 논의되었다. 이것이 윌리엄 크로우포드의 마지막 공개 발언이었다. 재판 후 HCPSK 번호 218-24번 사건 파일이 공식적으로 봉인되었다. 범죄의 모든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고 사건의 핵심 순간들에 대한 불명확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잘못된 단서들, DHL 운전자에 의한 납치 버전과 힐 가정의 가족 갈등, 이 다치고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거부되었다. 크로포드의 부지에서 소년 유해의 야간 이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만이 보관소로 갔다. 수사는 그것들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최종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고 분류해 자료를 남겼다. 스피리수드 마을과 인근 카르카소가 점차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로 여기가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힐 가족은 영원히 마을을 떠났다. 크로포드의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점차 시간과 망각의 흔적으로 덮였다. 이제 스피리스드에 다시 정적이 내렸다. 아마도 너무 깊은 정적이었을 것이다.